이 프로그램은 인천시의 2023년 지역언론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됐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한국인들 일부, 박동진 그리고 17인의 첩보부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그 역사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수많은 이들의 생사를 좌우했던 역사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6.25 전쟁 중 남과 북의 전황을 역전시키고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했던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천 상륙작전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한국인에게는 잊혀져가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인천 상륙작전은 미국, UN, 맥아더 장군으로만 기억되는 사건입니다. 그동안 인천 상륙작전과 관련된 수많은 논의들 속에서 더글라스 맥아더와 미군, UN이 인천 상륙작전의 주역으로 부각되면서 인천 상륙작전은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저 휩쓸렸을 뿐인 사건, 우리가 주역이 아닌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인천 상륙작전의 진정한 주인공은 미군도 맥아더도 아닌 한국인이었습니다. 역사의 이름을 남긴 전쟁 영웅들은 물론 역사의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쓰러져간 무명 소졸들, 최소한의 보호조차 받지 못했음에도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한국인들의 헌신이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을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인천 상륙작전을 다시 조망해보고자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숨은 주역인 한국인의 흔적을 치열하게 뒤쫓다 보면 한국인이 왜 인천 상륙작전의 주역인지, 왜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을 기억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6.25 전쟁의 발발, 전세를 뒤집을 작전을 수립하라.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이 남과 북의 군사분계선인 38선을 침범하면서 한반도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근대사에서 너무도 뼈아픈 역사적 사건인 6.25 전쟁이 발발한 것이죠. 탱크를 앞세운 북한군의 남한 침공은 주도 면밀한 계획하에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우리 군은 북한군의 기습에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못한 채 후위를 기약하며 도망쳐야 했습니다. 38선이라는 군사 분계선으로 간신히 유지해오던 한반도의 평화가 산산이 깨져버린 겁니다. 북한군의 남침이 보고되자 미군은 UN 안전보장이사회에 긴급 소집을 요구하는 동시에 주일연합군 총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에게 북한군 격퇴를 위한 작전을 세울 것을 지시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하루 만인 1950년 6월 26일의 일이었습니다. 6월 27일, 맥아더는 존 휴스턴 처칠을 참모장교조사단과 함께 한국으로 파견해 전쟁의 전황을 파악하게 했습니다. 이에 수원의 전방지휘소 및 연락단인 ADCOM이 설립되었고 처치는 ADCOM의 사령관으로서 당시 한국의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최병덕과 함께 전황 조사에 임했습니다. 그들은 당시 전황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38선을 원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미 지상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6월 28일, 남한의 수도 서울은 북한군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수도가 함락됐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불과 3일 만에 일어난 참상에 당시 우리 국민들이 느꼈던 절망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무초 주한 미국 대사 맥아더 처치는 회동하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 초기 우리 군은 일방적인 패배를 거듭하고 있었고 우리 군에게 필요한 것은 반격의 기회였습니다. 당시 맥아더는 뉴욕 헤럴드 트리뷴지 특파원인 마그리트 히긴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The South Korean military demands the organizational involvement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South Korean soldiers possess exceptional qualities and they will regain control. 한국군은 조직적인 미군의 투입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군은 자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재기할 수 있다. 맥아더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그가 남측이 일방적 열세였던 6.25 초반 전세를
뒤집을 만한 구체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다만 그가 세우고자 하는 계획에 미군의 투입과 한국군과의 공조를 전제하고 있었다는 것은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맥아더가 구상한 것은 상륙작전이었습니다. 해군 및 상륙부대가 군함 등을 이용해 해안에 돌격하는 작전을 구상하고 있었던 것이죠. 맥아더는 가능한 병력을 신속히 투입해 적의 전진을 일단 막고 2개 사단 정도의 후속 병력으로 전선을 보강한다면 전세를 회복해 반격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사단 규모의 병력이 상륙작전을 감행한다면 전쟁의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첩보 활동을 통해 전쟁의 정세를 제대로 파악해야 하고 한국군의 역량을 잘 활용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전쟁의 성패를 가르는 정보전에서 우리 군은 엄청난 활약으로 전세를 바꾸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그 중심에 한국 해군 첩보대와 미 극동군 사령부 G2 산하 한국인 첩보부대인 켈로 부대가 있었습니다. 1949년 6월 1일 창설된 첩보 조직인 켈로 부대는 북한의 정부는 물론 군대, 산업기관 및 마을 곳곳에 침투해 그 동태를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켈로 부대는 소속만 보면 미군 사령부 산하의 미군 부대였지만 전원 한국군으로 이루어진 부대였습니다. 엄밀히 말해 미 극동군 사령부가 한국전과 관련해 세운 모든 전략에 그들의 정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이 수집한 첩보가 미 극동군 사령부에 전달돼 맥아더가 인천 상륙 작전을 수립하는 토대가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블루하트 작전의 수립과 폐기. 한국 전쟁의 정세를 뒤집기 위해 맥아더는 미 합동참모본부에 전선 시찰 결과 보고와 함께 미 지상군의 한국 전쟁 투입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루먼은 한개 연대 전투단의 우선적 파견을 승인했으며 맥아더에게 미 지상군을 지휘할 권리를 주고 한반도의 전 연안에 대한 해상 봉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의 해상 봉쇄 명령은 북한군이 해안을 통해 남한을 침범하는 것을 막고 남침한 북한군에게 해안을 통해 보급과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맥아더는 참모장인 알몬드 소장에게 상륙작전의 계획을 착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당시 맥아더가 알몬드에게 요구한 사항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Develop an operation plan that can severely damage key supply lines for North Korean troops and study the landing location. 북한군의 병참선 중심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작전을 수립하고 상륙 지점을 연구하시오. 맥아더가 참모장 알몬드에게 지시한 것은 북한군의 병참선 중심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작전의 수립, 그리고 상륙 지점 연구였습니다. 당시 해안가는 모두 상륙 지점의 후보가 될 수 있었지만 맥아더가 염두에 둔 것은 인천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을 상륙 대상 지역으로 고려한 최초의 상륙작전 기본 구상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오퍼레이션 블루 하트, 일명 블루하츠 작전은 인천을 통해 서울로 진입해 서울을 수복하고 북한군의 병참선을 끊어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한다는 작전이었습니다. 맥아더는 7월 22일 블루하츠 작전을 실시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의 남하 속도는 맥아더의 예측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군의 빠른 진격에 6.25 전쟁은 아군에 점점 불리하게 돌아갔고, 맥아더가 처음 상륙작전에 투입하려고 했던 주일 미 제1기 병사단의 섣부른 투입으로는 작전 성공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미 해군 참모총장 셔먼은 미군의 한국 파병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지원병을 보냈다가 미국 해병이 약화되면 대서양 지역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The US Navy must arrive in South Korea by at least 10 September. 맥아더는 계속 미 해군의 한국 파병을 요구했고, 미군 수뇌부에서 이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면서 결국 12월까지 미 해군의 출동은 불가능하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상륙작전에 투입될 인원의 문제와
상륙전에 필요한 준비 기간의 문제로 최초의 인천 상륙작전이었던 블루하츠 작전은 7월 20일 공식적으로 폐기됐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 군대를 보내느냐 마느냐로 첨예한 논쟁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국가의 존망이 걸린 한국전쟁은 치열하게 계속됐고 우리 군은 생명을 촉에같이 버리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처절한 전투를 이어갔습니다. 기습적인 남침으로 변변한 무기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군은 맨몸이다시피 북한군을 맞이해 처절하게 싸웠지만 소련군의 지원을 받아 탱크로 밀고 들어오는 북한군을 저지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6.25 전쟁에 참전했던 전 켈로 8240 부대의 전후 회장인 90세 김상기 옹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6.25 때 쟤들이 사흘 만에 서울을 탈환하게 된 동기가 이쪽이 맨주먹으로 싸워야 되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걔들은 소련 탱크 그걸 300몇 대가 그냥 막 밀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저 미아리 고개 같은 데는 한국군이 오죽하면 그냥 탱크를 막으려니까 맨손으로 뭐 어떻게 막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류탄이 있는 거, 그 수류탄 이제 한 2개 여기 차고, 그래가지고 탱크 밑으로 뛰어들었잖아요. 뛰어들어가가지고 이걸 잡아 빼면서 뛰어들어간 거예요.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탱크를 몸으로 막아가며 한국군은 고군분투했지만 전세는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결국 1950년 7월 우리 군은 북측과 대치하며 남하를 계속해야 했고 7월 중순 금강대전 전투가 전개되는 동안 북한군은 천안에서 호남 지방으로 남진했습니다. 결국 6.25 전쟁이 발발한 지 불과 한 달 6일 만인 7월 31일 진주와 거창까지 북측에 넘어갔고 북한은 부산과 대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부산과 대구까지 북한군에 넘어간다면 전쟁은 우리 군의 패배로 끝나는 것과 다름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전세를 뒤집을 무언가가 절실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수립. 6.25 전쟁의 전세가 악화되면서 적의 후방을 치기 위해 상륙작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메가더는 7월 20일 공식적으로 폐기됐던 상륙작전인 블루하츠 작전의 구상을 수정 보완해 새로운 상륙작전을 구상했습니다. 그런데 상륙작전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상륙지점을 확정해야 하는 문제와 투입 가능한 부대를 선정하는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했고 상륙부대의 훈련 등 오랜 준비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1950년 7월 미군 측은 미 해병사단의 투입을 허락했지만 그들이 실제로 언제 한국에 도착해 전쟁에 투입될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상륙지점, 즉 한국 해안 중 어느 지점에 상륙할지 역시 확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메가더는 인천을 상륙지역으로 주장하는 동시에 다른 지역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인천, 군산, 해주, 진남포, 원산, 주문진 가능한 모든 해안 지역이 상륙 지점으로 검토됐고 그중 몇 개의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 즉 인천 상륙작전의 초안이었습니다. 당시 상륙작전은 크게 3가지로 구상됐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인 인천에 상륙하는 100비안, 현재 전라북도 군산시인 군산에 상륙하는 100시안, 동해안의 주문진 일대에 상륙하는 100디안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하순, 우리 군의 낙동강 방어선이 붕괴될 위험에 처하며 7월 25일 메가더는 상륙작전에 투입할 부대로 점찍었던 제2보병사단과 제1임시해병여단을 낙동강 방어선을 저지하기 위한 전쟁에 직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에 미군 사령부 참모들은 상륙작전의 감행 시기와 부대에 대해 극심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낙동강 전선에 투입하기로 한 제2보병사단과 제1임시해병여단 부대를 9월 중순에 예정된 상륙작전을 위해 다시 빼낼 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고 설령 그렇게 된다 해도 오히려 혼선만 빚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7월 26일 메가더는 낙동강 전선에 투입하기로 한 제2보병사단과
제1 임시해병여단을 대신해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7보병사단을 상륙작전에 투입하기로 결정했고 이들 사단에 상륙훈련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미군 사령부는 이 또한 실현이 어려운 계획이라고 판단했고 상륙작전을 10월 15일까지 연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메가더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We shall land at Incheon and we shall land in September. Incheon has to be the landing location. 상륙작전은 인천에서 9월 중에 이루어져야 하오. 반드시 인천이어야 하오. 메가더는 1950년 9월 중 인천 상륙작전을 강행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 사령부는 상륙작전에도 우려를 표했지만 상륙 지점이 인천이라는 점에도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1950년대 인천의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서해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해상 접근로에 있어 크고 작은 섬들과 암초, 해저에 산지한 모래톱과 갯벌로 인해 덕적도와 영흥도는 좁고 굴곡심한 두 개의 수로만이 허용될 뿐이었습니다. 이 두 개의 수로는 8미도 전방에서 합해지는데 그 지점에서부터 인천항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사이에는 단 하나의 수로만이 있었습니다. 인천을 상륙 지점으로 정한다면 대형 함정들이 그 수로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밀물과 썰물에 따라 3에서 5노트의 조류가 가속하거나 감속하는 좁은 수로에서 한 척의 함선이라도 좌초되거나 폭격으로 침몰당한다면 좌초되거나 침몰당한 주변의 함정들까지 이에 휘말리거나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되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로를 통해 함정들이 불빛도 없는 밤에 인천 앞바다에 모인다는 것은 다같이 몰살당할 것을 각오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수로를 가까스로 빠져나와 인천항에 접근하면 월미도가 나타나는데 당시 월미도는 방파제를 통해 인천 내륙과 연결되어 있는 섬이었습니다. 월미도는 남쪽의 소월미도와 이어져 소규모 내항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무수히 많은 대포 진지가 동굴처럼 형성돼 있었고 요새화된 참호가 수도 없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만약 대포 진지를 사전에 제압하지 못한다면 인천 상륙작전 당일 아군 측의 인명피해 및 손실은 막중할 것으로 예측됐는데 문제는 요새화된 적의 대포 진지를 제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또 상륙작전에서 중요한 것은 해안입니다. 그런데 당시 인천에는 상륙작전에서 일반적으로 전제하는 해안다운 해안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해안의 구실을 할 만한 곳을 세 군데 찾아내 작전상 이들 해안을 적색, 청색, 녹색으로 지정했는데 월미도 꼬리 부분에서 서쪽으로 약 200m 폭의 해안이 녹색 해안, 인천 내륙에서 월미도와의 방파제가 이어지는 곳에서 북쪽 바위 절벽까지 300m 길이의 해안이 적색 해안, 인천시가지 남쪽 염전에서 이어지는 해안이 청색 해안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 해안 모두 상륙작전을 펼치기에 악조건이었습니다. 적색 해안에서는 상륙부대가 해안가의 절벽을 기어오르기 위해 사다리를 사용해야 했고 청색 해안은 만주시에도 수심이 낮아 상륙에 제한이 있었으며 간주시에는 갯벌이 5km나 펼쳐져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또 그 모든 악조건을 해결하고 상륙에 성공해도 여전히 인천 내륙을 어떻게 점령하느냐의 문제는 남아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잠시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 6.25 전쟁에 참전했던 켈로 8240 부대 전후회장 김상기용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메가더 사령부 사령관이 이제 그 고집스럽게 그 인천 상륙 작전을 이제 생각하고 그걸 구상을 해서 성공을 한 건데 그 과정이 미국 합참이라든가 뭐 펜타곤을 위시해서 군하고 관계가 되는 거의 90몇 프로가 반대한 거예요. 왜? 간만에 차가 심하잖아요, 인천. 그건 뭐 우리가 있어봐서 잘 알지만은 자 덕적도 가까이까지 그냥 간초 때는 그냥 물이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덕적도까지의 그 거리가 원체 있고 덕적도를 벗어나야 좀 큰 배들이 거기까지는 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수심이.
그걸 다 감안한 거예요. 근데 메가더가 이제 모험을 한 거죠. 이제 하이타이 때 소위 만조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몇 시간 안 되는 거 그걸 이용해서 이제 상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인천 상륙 작전을 두고 메가더와 미군 수뇌부의 논쟁은 계속됐습니다. 앞서 설명한 당시 인천 해안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미 합동참모본부와 미 해군본부는 다음의 항목을 들어 인천 상륙 작전을 반대했습니다. 첫 번째, 인천은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 크다. 인천 앞바다의 조수간만의 차가 최고 9m에 달한다. 밀물대 상륙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상륙군은 수백 미터 이상을 엄폐물도 없이 이동해야 하고 밀물에 상륙한 해군 함정들이 다음 밀물대까지 좌초하게 된다. 두 번째, 썰물때 드러나는 갯벌의 폭이 수백 미터에 달해 차량의 이동이 불가능하다. 이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인천 상륙 작전에 투입된 선발대는 상륙 후 최소 9시간 이상 어떤 지원이나 보급 없이 버텨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상륙 지점에 모래사장이 없고 돌로 된 방파제와 축대뿐이다. 상륙을 위해서는 방파제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야 하는데 그 사이 공격을 받게 되면 반격이 어렵다. 네 번째, 항구와 시가가 인접해 있다. 자칫 잘못하면 북한군과 시가전을 치르며 인천시를 점령한 후 다음 작전을 전개해야 한다. 다섯 번째, 밀물대 해군 함정이 통과할 수 있는 수로가 좁아 상륙 작전을 진행하는 중 적에게 노출되면 표적이 될 수 있다. 좁은 수로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함정들이 밀집되어 있을 때 고정 표적이 돼 폭격을 당할 수 있다. 미 합동참모본부와 미 해군본부는 이외에도 여러 이유로 인천 상륙 작전을 반대했고 참모들은 상륙 여건이 더 낫다고 생각한 군산을 상륙 지점으로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메가더는 군산이 아닌 인천 상륙을 고집했습니다. Only landing at Incheon can completely cut off North Korea's layer side. 오직 인천만이 적의 후방을 완벽하게 단절시킬 수 있어. 메가더는 인천만이 적의 후방을 단절시킬 최적의 장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중요한 작전의 성패를 운에 맡기는 무책임하고 비합리적인 고집에 불과했을까요? 군산은 상륙 조건은 좋지만 북한군의 보급선을 끊을 수 없고 북한군 병력을 포위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에 비해 인천은 적의 후방을 완벽하게 단절시킬 수 있는 유일한 상륙 지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인천 상륙 작전의 구상은 적의 모든 역량이 낙동강 전선에 집중돼 있고 인천에 대한 적의 방어 능력이 미약하며 지원도 없을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전제가 어긋난다면 또 앞서 설명한 방해 요건이 작용한다면 인천 상륙 작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작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메가더는 미군 합동참모본부와 미 해군 본부를 설득했고 마침내 1950년 8월 28일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 즉 인천 상륙 작전은 최종 승인을 받게 됩니다. 덕적도 영흥도 탈환 작전. 소규모의 병력과 빈약한 함정으로 인해 고군분투하던 한국 해군은 미군과 연합군의 지원 속에 인천 상륙 작전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7월 10일 극동 미 해군 사령관의 작전 통제하에 한국 해군은 별도의 기동부대로서 연안 작전을 전담하게 됐습니다. 한국 해군은 때로는 동해안을, 때로는 서해안을 지원하며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6.25 전쟁 초기에 봉쇄와 경비 등 방어 위주로 작전을 수행하던 한국 해군은 7월 말부터 점차 공세적인 작전을 병행하게 됐습니다. 8월 초 낙동강 방어선의 남서쪽에서 유엔군이 6.25 전쟁 발발 이후 최초로 반격 작전을 시도하던 그쯤 한국 해군은 서해 및 남해안의 도서 지역에 대해 공세적인 기습 작전을 감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작전 지휘권이 미 해군에게 있었고 인천 상륙 작전이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한국 해군은 빈번한 합동 작전 활동을 통해 전반적인 정세의 흐름을 인지하고 있었고
서울에 가까운 서해안 도서 지역의 지리적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실시한 작전이 바로 덕적도 및 영흥도 상륙작전이었습니다. 오랜 논쟁 끝에 미 합참본부와 미 해군본부를 설득해 인천 상륙작전을 승인받은 메가더 사령부. 1950년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인천 전방의 도서, 인천, 수원, 서울 등지에 북한군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낯선 지형과 언어 장벽으로 인해 미군이 직접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8월 12일 메가더가 이끄는 미군 극동군 사령부는 대한민국 해군 정보국에 인천 일대의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일임했고 손원일 해군 총참모장은 이를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미군 사령부가 우리 해군에 요청한 것은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한다. 미국 국동군 사령부는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을 위한 정보 수집을 한국 해군에 일임한다. 지형, 밀물과 썰물 시간, 북한군의 상황 등 인천섬 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다. 인천 상륙작전을 위한 정보 수집, 그야말로 목숨을 건 첩보작전이 필요했습니다. 정보가 얼마나 정확하냐에 따라 인천 상륙작전의 명운이 결정될 테니 말입니다. 한국 해군은 첩보대를 동원해 정보 수집에 나서는 첩보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첩보작전에는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1950년 8월 북한군이 인천 연안 가까이의 몇몇 섬을 점령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북한군은 점령한 섬을 거점으로 해 아군 함정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북한군 점령하에 있는 섬들을 그대로 둔 상태로는 우리 해군의 군사적 정보가 노출돼 인천 상륙작전 역시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한국 해군은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던 인천 옹진군의 덕적도와 영흥도를 탈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덕적도는 서울의 관문이 되는 인천 남서쪽에 위치한 섬이고 영흥도는 인천 남동쪽에 위치한 섬입니다. 두 섬은 적의 정보 수집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그중 덕적도는 인천항의 입구를 가로막고 있어서 가장 먼저 탈환해야 했습니다. 덕적도와 영흥도는 인천의 섬들 중에서도 중요한 입지의 섬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해군은 인천을 탈환하기 위한 접근로를 확보하고 정세를 파악하기 위한 덕적도, 영흥도 탈환 작전을 신속히 개시했습니다. 1950년 8월 18일 덕적도 탈환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덕적도에는 북한군 한개 소대와 좌익 청년들로 이뤄진 자위대가 활동 중이었습니다. 당시 해병대를 동원할 수 없었기에 한국 해군은 함선에 승선 중인 해군 함정의 승조원들을 선발해 상륙부대인 육전대를 구성했습니다. 즉, 한국 해군의 구잠함과 소해정을 주축으로 한 각종 함정과 이들 각 함정에서 차출한 110여 명, 한개 중대 규모의 육전대로 부대가 구성됐습니다. 8월 18일 6시 15분 구잠함 702 함장 이휘정 중령이 지휘하는 이 부대는 덕적도에 대한 상륙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덕적도를 탈환하라! 당시 영국과 캐나다 군함이 함포 사격을 지원했으나 당시 승조원들은 지상작전 훈련조차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자칫 북한군에 패해 우리 군이 포로로 잡히면 군사작전이 노출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려와는 달리 우리 해군 함정 승조원들은 1950년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에 걸쳐 이루어진 덕적도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당시 우리 군은 북한군 26명을 사살하고 포로 7명을 확보했으며 구금 중이던 주민 9명을 구출했습니다. 또 3.1삼정 승조원들은 인근의 섬인 이작도에 출정해 인민의용군 24명을 생포하고 북한군 7명을 사살해 이작도를 탈환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당시 작전에서 우리 측 인명 손실이 전무했다는 것입니다. 덕적도 탈환의 연이은
한국 해군의 쾌거였습니다. 1950년 8월 20일 덕적도 탈원에 성공한 우리 해군은 곧바로 영흥도로 출발해 영흥도 탈원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비교적 순조롭게 탈원에 성공했던 덕적도나 이작도와 달리 영흥도를 점령하고 있던 북한군은 거센 저항을 해왔고 영흥도 탈원 작전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캐로 이제 에이전트들이 22명 이제 올라갔잖아요. 나중에 올라간 그 사람들하고 해군하고 해군 정보사하고 서로 협조해서 그 탈환한 거예요. 거기는 인원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걔들이 응사하면서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걔들 자기네가 점령하고 있던 기지니까 그쪽이. 근데 인천하고 왔다 갔다 하기가 제일 편리한 장소란 말이에요. 영흥도가. 당시 상황에 대해 김상기 켈로 8240 부대 전우회 회장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봤습니다. 이 증언에서 주목할 부분은 해군과 해군 정보사, 즉 해군 첩보대와 켈로 부대원들이 서로 협조해 영흥도를 탈환했다는 부분인데요. 우리 해군 첩보대나 켈로 부대 첩보원들이나 소속만 다를 뿐 한국인 첩보원인 것은 똑같았습니다. 그들의 임무나 애국심, 소속감 또한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1950년 8월 20일 오전 6시 연합군 함정들의 함포 사격 지원을 받으며 우리 해군은 영흥도에 상륙했습니다. 당시 부대는 90명으로 편성됐는데 무장 수준은 덕적도 탈환작전대와 비슷했으나 영국 함정 케냐함으로부터 기관단 총 30여 정, 탄약 500발을 지원받은 상태였습니다. 6.25 전쟁 당시 무기 부족은 우리 군이 수세에 몰렸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영흥도 탈환작전에 투입된 우리 군인들 역시 무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무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도 세계소대는 영흥도 북쪽의 두 지점에 상륙한 후 좌우로 나뉘어 분산 돌격을 감행했습니다. 오전 11시 우리 부대원들이 내리 3구에 돌입하자 북한군은 서쪽으로 도주했습니다. 결국 30여 분 만에 우리 군은 다시 내리 3구를 탈환했고 그 과정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하고 감금돼 있던 우리 군 4명을 구출했습니다. 비교적 순조로운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어성리 인근에 이르자 북한군 20명이 반격을 해왔습니다. 우리 부대가 맞서 싸우자 북한군은 농가에 진을 치고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돌기야! 물러섰다! 결국 이 과정에서 상륙대원 2명이 전사했고 우리 부대는 북한군의 주둔지 농가를 불태웠습니다. 저기 본거지를 불태워라! 농가가 전소되자 북한군은 다시 동쪽으로 도주했고 도주와 추격이 계속되는 격렬한 전투가 밤까지 계속됐습니다. 이 전투에 참여한 해군 중 하나가 박동진이었습니다. 박동진은 당시 계급명으로는 해군 1등 병조였습니다. 6.25 전쟁 당시 해군의 계급은 병조장, 1등 병조, 2등 병조, 3등 병조, 1등 수병, 2등 수병, 견습 수병 등으로 나뉘었는데 병조장은 상사, 1등 병조는 중사, 2등 병조와 3등 병조는 하사, 1등 수병, 2등 수병, 견습 수병은 각각 상병, 1병, 2병에 해당하는 계급이었습니다. 당시 계급으로는 해군 1등 병조, 현대 계급으로는 중사였던 박동진은 도주하는 북한군을 쫓던 중 은신처를 발견했습니다. 모두 정지! 저게 은신처다. 이대로 밀고 들어가기엔 아군의 무기가 부족하지만 저걸 그냥 놔두면 반드시 반격할 거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전면전을 벌이면 다 죽을 테니 날 어머해라. 내가 수류탄으로 돌파하겠다. 박동진은 부하들의 전진을 멈추게 한 후 부하들의 어모 속에 수류탄을 들고 단독으로 적들의 은신처에 돌진했습니다. 첫 번째 수류탄은 성공적으로 투척됐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수류탄을 던지려는 순간 적의 총알이 박동진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수류탄을 들고 돌진하는 박동진에게 북한군이 일제히 총을 쏘았고
북한군의 총에 맞은 박동진은 쓰러졌지만 그의 투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총 가져가. 난 어차피 어서 총을 꼭 살아남아라. 부하들의 어무 속에 직접 수류탄을 들고 적진에 돌진한 박동진은 북한군의 총에 맞았고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총을 전우에게 건넸습니다. 분대장이었던 박동진 중사가 장렬하게 전사하자 부분대장이었던 이삼재가 그를 대신해 다시 수류탄을 들고 적진에 돌진했습니다. 이삼재 부분대장의 뒤를 이어 전 분대원들은 적진으로 돌격했습니다. 모두가 제2의 박동진, 제3의 이삼재가 되어 목숨을 건 전투를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전으로 우리 해군은 영흥도를 완전히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인이 주도하고 한국인이 투입된 작전의 성공이었습니다. 박동진 중사 1930년 1월 28일 문경에서 태어난 그는 6.25 전쟁 당시 해군 중사로 복무했고 인천 상륙작전을 위한 사전작전인 덕적도 영흥도 탈환작전의 수행 중 수류탄을 들고 적진에 침투하는 희생으로 영흥도 탈환작전 성공의 주역이 됐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20살 때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공로를 인정받아 박동진은 사후인 1951년 1기급 특진과 함께 충무 무공훈장을 추서받았으며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되었습니다. 영흥도 탈환작전으로 우리군 4명이 전사하고 7명이 부상을 당했으나 북한군 6명 사살, 33명 생포, 무기 28정, 탄약 1000여 발 노획이라는 값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영흥도 첩보작전과 17인의 첩보부대. 영흥도 첩보작전을 아십니까? 영흥도 첩보작전은 일명 엑스레이 작전으로 불리는데요. 한국 해군 첩보부대가 1950년 8월 16일부터 9월 14일까지 인천 상륙작전을 위한 첩보 활동을 벌인 작전입니다. 이 작전은 인천 상륙작전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작전이었습니다. 해군 정보국 첩보부대는 인천 앞바다의 영흥도를 거점으로 인천에 잠입해 비밀리에 인천 상륙작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50년 8월 16일 첩보부대는 출동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8월 19일에서 21일 덕적도 전투와 영흥도 전투로 우리 해군이 영흥도와 덕적도를 탈환하자 해군본부의 정보국장 한명수 소령이 이끄는 특수첩보부대가 영흥도에 상륙해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상륙작전 부대는 탈환한 섬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 20명 내외의 경비병력을 잔류시킨 후 8월 24일 철수했습니다. 8월 24일 해군 총참모장 손원일 소장의 특별 명령을 받은 우리 첩보부대는 인천과 월미도를 중심으로 서해안 일대에서 활동하면서 인천 상륙작전 개시일인 9월 15일 전야까지 적의 정보를 수집하는 첩보 활동을 수행했고 수집한 정보를 미 해군 사령부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군 각각은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임무에 투입됐습니다. 위기 일발의 상황에서 총참모장으로부터 첩보 작전에 대한 임무를 부여받은 한명수 해군 정보국장은 본인을 포함해 17명의 첩보 요원을 선발했습니다. 임병래, 김순기, 장정택 중위 등 정보장교와 홍시욱, 김남규, 정성원 등 정보국 소속 사병 6명과 민간인 7명이 포함된 소수 정예 요원들이었습니다. 첩보대원들은 장비와 물자 등 준비사항의 점검을 끝내고 8월 18일 새벽 1시 백구호에 승선했습니다. 백구호와 보조선 수양산호가 영흥도로 향해 출발했고 24일 새벽 1시 30분 영흥도 북쪽 해안의 심리포에 상륙했습니다. 당시 영흥도는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었으나 8월 21일 우리 해군이 영흥도를 탈환했기에 첩보부대가 상륙했을 때 영흥도는 우리군의 점령하에 있었습니다. 일부는 북한군으로 위장하고 일부는 민간인으로 위장하도록 한다. 무기는 몸에 잘 지니고 북한도는 적절하게 사용해라.
되도록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하게 움직이고 정체가 발각될 경우 지체 없이 자결해야 한다. 적에게 붙잡히면 절대로 고문을 피할 수 없고 고문을 당해 우리 군에 대한 정보를 누설해봤자 우리는 어차피 살 수 없다. 모두 죽을 각오로 임무를 완수해라. 나라의 운명이 우리에게 달려있다. 당시 첩보대원들은 영흥도를 거점으로 첩보 임무에 착수했습니다. 그들 일부는 북한군으로, 일부는 민간인으로 위장했으며 무기와 북한 화폐를 소지하고 배에 올랐습니다. 어둠을 틈타 해안에 상륙한 그들은 비밀리에 인천 시내로 잠입했습니다. 당시 그들이 해야 할 임무는 활동 거점 확보, 해안포대 위치와 병력 배치 상황 파악, 인천 시내에 주둔한 병력 등의 규모를 파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영흥도 남단 십리포 해안에 정박한 후 첩보 활동을 개시했고 인천과 월미도를 중심으로 한 서해안 일대를 돌며 인천 지역에 배치된 북한군 현황과 보급선의 현황을 파악하고 해로에 매설된 기뢰가 있는지 확인했으며 상륙 지점의 지형, 인천항의 안벽 높이, 북한군의 방어 진지 등도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우리 첩보부대는 북한군 2명을 납치하는 데 성공했고 이들을 통해 월미도의 병력 규모와 해안포대의 위치 등 중요한 군사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다시 묻겠다. 월미도에 배치한 병력이 얼마나 되지? 첩보 활동을 시작한 지 일주일 뒤 우리 해군 첩보원들은 작전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러던 중 9월 1일 미 극동사령부 정보국 소속 클라크 해군 대위가 연정 중령, 개인주 대령, 한국인 첩보부대원들과 함께 영흥도에 상륙했고 우리 해군은 해군 첩보대를 통해 확보한 첩보 내용을 그에게 알렸습니다. 당시 클라크 대위와 연정 중령, 개인주 대령, 한국인 첩보부대원들은 팔미도 정보 작전이라는 첩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영흥도에 도착한 상황이었습니다. 클라크 대위의 등장과 당시 작전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 극동군 사령부에서는 8월 26일 정확한 적정과 해안 정보 자료를 직접 수집하기 위해 특수요원의 침투를 구상했다. 그러나 특수한 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임무에 비추어 적임자가 흔치 않았으나 다행히 클라크 대위가 있었다. 그가 8월 26일 정보 수집에 임무를 부여받게 되자 서해지구 책임자인 앤드류스 소장의 주선으로 2명의 한국인 통역과 함께 영국 해군 구축함 체리티호와 한국 해군 함정 구잠함 703함과 함께 9월 1일 저녁에 영흥도에 도착했다. 클라크 대위는 주민들의 우호적인 협조를 받으면서 정보 수집에 착수하게 됐는데 먼저 청소년들을 동원해 해안 감시반을 조직하고 적 포대의 위치와 수, 해벽의 높이, 그리고 경인 간의 부대 집결소와 이동 등 정보를 수집했다. 이 짧은 전쟁사 기록에는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만 나와 있을 뿐 작전의 자세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국인 클라크 대위의 행적을 중심으로 작전을 설명하고 있을 뿐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설명은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알아야 할 정말 중요한 기록은 빠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당시 작전에 대해 남겨진 다른 기록들을 참고해 한국인의 활약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주 육군대령은 한국군 육군 출신입니다. 김포지구 경비사령부 사령관으로 임명되자 전장을 이탈했는데 6.25 전쟁이 발발하자 켈로 부대에 합류했습니다. 미군 극동군 사령부에서는 한반도와 전황에 정통한 한국인 적임자를 찾게 됐는데 당시 켈로 부대의 고트 부대장이었던 최규복이 그를 추천했던 것입니다. 그가 전장 무단 이탈로 인한 논란에 서 있는 인물임은 분명하지만 인천 상륙 작전에서 공을 세운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는 2부에서 다룰 팔미도 등대 작전에서의 공로로 미군의 최고 영예인 은성 무공훈장을 탄 바 있습니다. 연정 해군 중령 역시 켈로 부대 소속이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그는 미 극동군 사령부 G2 산하 정보기관 중 하나인 캐논 기관에서 활동했으며 훗날 같은 G2 산하 정보기관은 켈로 부대 유격대원들을 지휘하며 켈로 부대의 핵심 인물로 활동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1946년 당시 북한과 중국을 넘나들며 첩보 활동을 했고
중국인으로 위장해 중공군 군대에 잠입하기도 했습니다. 2부에서 다룰 팔미도 등대 작전에서도 공을 세웠고 그 공로로 은성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이 끝난 후에도 클라크 대위와 함께 북한 서부 해안 일대에서 한국 켈로 유격대원 150여 명을 지휘하여 해안 지역에서 게릴라전을 수행했으며 중공군의 남하에 대한 첩보도 가장 먼저 알아낸 첩보원이었습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클라크 대위와 개인주, 연정은 함께 첩보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당시 한국 첩보부대가 알아낸 정보에 의하면 영흥도의 대안, 내륙의 대부도에는 약 300명의 북한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9월 7일, 영흥도 내 동정의 수상함을 느낀 북한군 일부가 영흥도에 접근했고 이에 대한 첩보를 이미 가지고 있던 우리 해군은 기관총이 거치된 발동선을 이용한 해상 역습으로 북한군의 침입을 막아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시행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클라크는 간주시 갯벌의 상태에 대해 미 극동군 사령부에 무전을 보냈습니다. 부대, 차량 갯벌 경유 상륙은 부적당! 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9월 7일의 보고에 이어 9월 10일, 클라크는 팔미도의 등대 작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At 0015 September 1950, turn on a light in the Palmido Lighthouse. 이에 미 사령부는 클라크 대위에게 9월 15일 새벽 0시에 팔미도 등대를 밝히고 성조기를 개양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1950년 9월 14일 인천 상륙작전의 전야, 우리 첩보부대는 철수 명령을 받았고 새벽 2시 철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북군과 미군의 상륙 정보를 뒤늦게 입수한 북한군 한 개 대대가 공격을 해왔습니다. 미군은 먼저 영흥도를 빠져나갔고 영흥도에는 임병래 중위 등 해군 첩보대원 9명과 의용대원 30여 명만이 남아 북한군의 공격에 맞서야 했습니다. 여긴 나와 시우기가 막을 테니 다들 십리포로 가서 보트를 타시오. 모두 다 같이 죽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첩보부대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 속에 임병래 중위와 홍시욱 하사는 단 둘이서 북한군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건 덕분에 살아남은 대원들은 십리포에 정박해둔 보트의 승선에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두 대원은 북한군에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시우가, 우리 가자.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가는 거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임병래 중위와 홍시욱 하사는 마지막 순간 결국 자결을 선택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을 불과 24시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쟤들이 이제 뺏겼으니까 복수하느라고 그 일개 대대가 그냥 기수해 들어가지고 거기 해군 첩보대에서도 도와주느라고 몇 사람 나와 있었는데 그걸 이제 그 중위가 책임자로 나와 있어요. 중위하고 준위하고 두 사람이 막 그냥 쏘면서 나머지 대원들 뒤로 해서 도망가게 만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총알 떨어져 가기 시작하니까 둘이서 이제 합의해가지고 야 우리 권총으로 이거 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 잡히면 가서 별 고초를 다 당할 거란 말이에요. 안 불고는 못 견뎌요 사람이 잡히면. 그러니까 차라리 가자.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목숨 끊었잖아요. 임병래 중위 1922년 평안남도 용강 출생인 그는 1941년 평양 숭인상업학교를 졸업한 후 1950년 4월 20일 해군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그는 우리 해군정보부 창설 당시부터 창설 요원으로 활동했고 영흥도 첩보작전에서 조장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1950년 9월 14일 임무 완수 후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그의 나이 28살이었습니다. 그 해사 후 엑스레이 작전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중위로 1계급 특진됐습니다.
홍시욱 하사. 1929년 출생으로 출생지는 미상이며 1948년 6월 1일 해군 10기로 입대했습니다. 그 후 해군으로 복무 중 영흥도 첩보작전에 투입됐고 1950년 9월 14일 임무 완수 후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그의 나이 21살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에 기여한 임병래 중위와 홍시욱 하사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1953년 7월 6일 미국 은성훈장을 수여했으며 우리 정부는 1954년 1월 4일에 을지무공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또 국가보훈처는 인천 상륙작전의 영웅인 임병래 중위와 홍시욱 하사를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으며 두 사람의 유해는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우리 해군 첩보부대가 목숨을 걸고 알아낸 영흥도, 인천, 월미도 일대의 군사정보는 메가더 사령부에 전달됐고 이는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해군이 없었다면 결코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도 없었을 것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주역은 바로 한국인이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동북아시아, 나아가 세계사의 역사를 바꾼 인천 상륙작전. 그 성공의 주역은 단연 한국인이었습니다. 박동진 중사와 덕적도, 영흥도 탈원작전에 참여한 우리 해군, 임병래 중위, 홍시욱 하사 외 17인의 첩보부대, 이름을 남긴 전쟁 영웅과 이름을 남기지 못한 무명의 전쟁 영웅들. 인천 상륙작전은 바로 이들이 써내려간 우리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인천 상륙작전의 한국인들 일부, 박동진과 17인의 첩보부대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부에서는 6.25 전쟁의 발발과 인천 상륙작전의 수립 과정, 이의 성공을 위한 덕적도와 영흥도 탈원작전, 한국인 첩보부대 첩보작전에 대해 들려드렸습니다. 2부에서는 팔미도 등대작전의 주역인 한국해군첩보원과 한국인 특공대 켈로 부대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유지형 윤영훈, 작가 홍서율, 증언의 김상기 허근, 연기의 양하준 김예빈, 영어 자문 성홍, 해설의 전승찬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천시의 2023년 지역언론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됐습니다.